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23만 8,594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3,153명, 완치 408만 351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8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회활동 제한 조치와 관련해 자카르타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감염 위험 단계를 두 번째로 낮은 2단계로 하향했습니다. 한편 자바 및 발리 섬은 현 단계를 11월 1일까지 유지했습니다. 이번 사회활동 제한 조치부터는 자카르타 수도권 등 동일 도시권의 감염 위험 단계 결정 시 권역 내에서 가장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는 기존 규정을 폐지하여 앞으로 각각의 지역 백신 접종률에 따라 감염 위험 단계가 설정됩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도 딴거랑 보고르는 3단계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1에서 3단계 지역의 물류 관련 차량 운전기사는 2회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신속 항원 검사 음성 증명서 효력이 14일간 인정되며 1회 백신 접종만 받았을 경우는 7일간 유효합니다. 반면 백신을 한 번도 접종받지 않은 경우 출발 전 24시간 이내에 신속 항원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출근과 관련하여서 2단계 지역은 필수 분야는 75%까지, 필수 이외의 분야는 백신 접종을 마친 종업원에 한해 50%까지 출근이 허용됩니다. 아울러 쇼핑몰 내 아동들을 위한 오락시설의 운영을 새롭게 허용했으며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추적을 위해 보호자의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한편 1단계 지역은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수용인원을 100%까지 허용하며 식당, 카페 등의 휴식시간 제한 조치를 폐지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 치료약으로 미국 제약사 머크사가 개발 중인 치료제, 미국 몰누피라비르 로슈가 공동 개발하는 치료제, 중국 수저업계 탁약업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 등의 인도네시아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중국에서 개발 중인 프록살루타미드는 보건부 식약청이 3상 임상실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정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하여 머크사의 치료제를 인도네시아 국내 생산 및 생산에 필요한 투자 가능성에 대해 해당 제약사의 관계자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제외 국가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국이나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할 경우 한국 입국 시 격리 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에서 입국할 때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한국 입국 시 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 면제 국가를 선정하는 기준은 해당 국가에서 유입된 확진자 현황, 해당 국가 변이 점유율, 하루 신규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인도네시아도 10월까지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번 11월 발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한 경우 11월 1일 이후에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격리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입국 목적이 직계가족 방문이어야만 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있습니다. 또한 직계가족 범위는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등이며 형제나 자매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지배 바이러스가 된 델타 변이보다 감염성이 더 높은 델타 플러스 변이가 영국에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해당 변이는 기존의 델타 변이보다 전염성이 10에서 15%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 사례는 10건 미만이지만 영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사례 중 10%에 육박하는 환자가 델타 플러스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부스터샷 접종률 30%를 넘긴 이스라엘에서도 델타 플러스 변이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델타 플러스 변이로 인해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상황을 바꿀 변수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백신그룹 책임자는 새로운 변이를 발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새로운 변이가 델타를 대체할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 참여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접수가 내년 1월 8일까지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투표 당일과 재외선거 투표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 중일 경우이며 주로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투표 기간은 2월 23일부터 28일까지로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로 영주권자 등이 포함됩니다. 재외선거인의 경우 지난 선거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됐다면 별도의 등록 신청 없이 이번 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시 반드시 유효한 여권 번호와 본인 명의의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 공관 방문 순회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접수는 서류 작성 없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남아시아 온라인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노린 스타트업들의 성장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의 온라인 시장의 발전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동남아시아 주요 6개국의 온라인 시장 규모는 2025년 3,090억 달러까지 증가해 2019년 기록한 1,000억 달러의 3배 규모로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의 인터넷 사용자 역시 2019년에서 2020년까지 한 해 동안에만도 4천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동남아시아의 스타트업들은 열심히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딜스트리트 아시아는 2021년 현재까지 동남아시아 내 19개의 스타트업이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 평가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가치가 높은 스타트업들이 주식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4대 유니콘 기업 중 하나인 부카라팍은 인도네시아 증권시장 대비 첫날 25% 급등하며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인 15억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는 올해 상반기 동남아시아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통해 49억 달러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50%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안정기에 접어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시리즈 C 단계 이상의 경우는 10% 미만에 그쳐서 그만큼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업체에 대한 더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스타트업 붐이 시작되는 동남아 온라인 시장에서 과연 어떠한 업체들이 살아남아 시장을 장악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유통,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과 화장품은 새로운 법에 따라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장청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할랄 품질 보장 제도의 첫 단계는 2019년 10월에 시작되었으며 제일 먼저 음식, 음료, 그리고 동물 도축 과정을 인증하였습니다. 이번 2단계 할랄 제품 규정에 명시된 착용 및 활용 제품에서는 동물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관리 제품, 의류 모자, 액세서리, 가정용품, 식품 및 음료 포장, 문구류, 사무용품, 의료기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할랄 제품 보장청은 2019년부터 할랄 인증 전체를 감독하고 있으며 할랄 감사원과 할랄 심사기관에 대한 임명은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정권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정부가 할랄 심사관의 불합격 여부를 평가하고 제재할 권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중국의 최대 해외 석탄 공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력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수입 규제를 완화하자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석탄 수출량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세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9월 석탄 수출은 2,100만 톤으로 8월의 1,700만 톤보다 크게 늘어났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석탄은 중국 전체 수입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악화된 후 호주 석탄 수입을 막자 석탄 물량이 크게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최근 석탄 부족으로 전력난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이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수입량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이후 수요가 급증하자 인도네시아의 기준 석탄 가격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초 석탄 가격은 톤당 110에서 120달러 수준이었으나 이번 주에는 160에서 17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시장 분석관은 또 다른 석탄 주력 시장인 인도의 수요 둔화로 인도네시아가 더 많은 석탄을 중국으로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만화 콘텐츠 전문 제작사 와이랩은 웹툰 슈퍼스트링, 블루스트링 세계관을 바탕으로 제작한 작품들이 인도네시아, 태국 시장에서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와이랩은 2015년에 인기 웹툰 작품인 아일랜드, 시남행어사, 부활남, 테러맨 등을 중심으로 슈퍼히어로 세계관인 슈퍼스트링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이어 슈퍼스트링 웹툰 세계관을 운영한 경험을 통해
지난 2월엔 청춘들의 갈등과 성장을 담은 또 다른 세계관인 블루스트링을 공개했습니다. 슈퍼스트링과 블루스트링은 와일의 인기 웹툰 속 캐릭터들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통합한 웹툰 유니버스입니다. 슈퍼스트링 세계관의 작품은 북미에서 관심작 등록수 83만여 명, 좋아요 수 270만 이상을 기록하는 등 요일 웹툰 최고 4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블루스트링 세계관의 작품은 태국에서 63만, 인도네시아에서 82만, 중국에서 1,500만이 넘는 좋아요 수를 기록했으며 일부 작품은 인도네시아에서 요일 웹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북미 지역에서는 슈퍼히어로물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청춘물이 호응을 얻었습니다. 와이랩은 슈퍼스트링과 블루스트링이 해외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은 건 현지 문화에 맞는 소재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향후 와이랩 유니버스 웹툰이 글로벌 콘텐츠로 확장해 여러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퓨타 엔터테인먼트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히어로들의 활약을 다룬 어린이 특촬물 드라마 나노전사 로카파가 인스타 팔로워 5,600만 명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인 라피 아흐메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렌즈 엔터테인먼트에서 매달 방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노전사 로카파는 대한민국 최초의 어린이 특촬물 드라마 지구용사 벡터맨을 제작, 연출한 최성덕 감독의 세 번째 작품으로 인간의 몸속의 침투의 인류를 제압하고 지구를 정복하려는 바이러스 군단에 맞서 몸속과 바깥을 넘나들며 초능력을 발휘하는 나노전사 로카파 전사들의 통쾌한 활약을 담은 이야기로서 어린이들에게 재미는 물론 인체의 신비와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드는 학습 효과를 전달하는 에듀테인먼트 컨텐츠입니다. 나노전사 로카파는 현재 국내 IPTV 3사는 물론 네이버 TV, 티빙화차 등 인터넷과 모바일 등 37개 플랫폼에서 서비스 중이며 인도네시아에서도 협력 파트너인 렌즈 엔터테인먼트와 협의를 통해 콘텐츠의 방영과 캐릭터 마스크, 로봇 등 관련 제품의 인도네시아 판매, 유통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예정입니다. 한국의 영상 콘텐츠가 기존 방식처럼 방송국이나 플랫폼을 통한 것이 아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서비스되는 특이한 사업 구조를 가진 만큼 이러한 차별점이 향후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